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인플레이션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앞으로 좀 길게 우리 옆에 계속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과 투자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이제 직업을 구한다거나 직장을 구한다거나 또는 투자를 할 때 이 인플레이션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놓고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의 직업과 나의 투자를 정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하면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닌가, 물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격이 다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떨어지는 거는 돈값밖에 없죠. 뭐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길게 보면 맞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게 길게 본다고 한다면 집에다가 금고 놓고 거기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넣어놓는 거, 그게 가장 안 좋은 행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년 또는 몇십 년 또는 역사에서 보게 되면 몇백 년의 시간 동안에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실을 봅니다. 누군가는 흥하고 누군가는 도태되는 게 인플레이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의 가격은 똑같이 오르지 않아요. 어떤 거는 먼저 오르고 어떤 거는 나중에 오르는데, 가령 우리도 지금 보자면 휘발유 값이 제일 먼저 올라갔는데 월급이 같이 올라가던가요? 사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월급은 아주 늦게 올라가는, 다른 거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월급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 월급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른 거는 가격이 이제 떨어져도, 휘발유 값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동네 밥값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배달 음식 값은 더 이상 안 올라가도 후행적으로 좀 늦게 출발한 월급 인상은 한동안 더 이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노조와 같은,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단결하는 힘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게 임금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임금이 올라가는 데는 2,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먼저 올라가고 어떤 건 나중에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산업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가격을 먼저 올릴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가급적이면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제가 좋아하는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 시간이 몇 년이 아니고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한 가지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겪어본 거는 16세기 초반부터 한 110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이제 가격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물가 올라간 경우는 많아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돈값이 떨어지고 물가가 앙등했다,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던 예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가 상승, 물가 급등하고 좀 다르죠. 이게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전반적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전쟁이 내는 걸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굳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520년부터 1630년까지 한 110년의 시간 동안 이 전반적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를 가격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가격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 가격의 변화가 이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이 처음에 가격의 상승은 아마도 중남미에서 금과 은이 밀려 들어오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폐가 늘어나니까, 당시에는 금이나 은을 썼으니까 화폐가 늘어나면서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갔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올랐겠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으면 돈값이 떨어지면 다른 것이 다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요것만 가지고 그 당시에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흑사병이 거의 끝이 나면서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같이 걸렸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과서와 같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중남미에서 돈이 밀려들었다, 가격이 올라갔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요인 몇 가지가 같이 섞이면서 반죽이 되면서 교과서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수명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무엇의 가격이 가장 먼저 오를까요? 곡물입니다, 곡물.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물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1520년부터 1630년까지의 시기 동안에 가격이, 물가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면, 학자들이 요거까지 이제 이런 오래전 옛날까지 가격을 계산해 놨어요. 해놓은 거 보면, 이 110년 동안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1.3%였다고 합니다. 매년 1.3%씩 물가가 올라갔다고요. 그게 대단한 물가 상승이냐.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1 내지 2%씩 가격이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이 1520년부터 1630년을 빼고 요 앞에 300년 정도 1년의 물가 상승률은 유럽에서 0.2% 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630년부터 또 300년 정도, 그러니까 19세기 초반 1차 대전이 나기 전까지 요 300년의 시기에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1년에 0.2%씩 물가가 올라가면 300년 동안 올라도 물가가 2배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1년에 1.3%씩 110년이 오르면 가격이 4배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 110년 동안 생겼죠. 근데 이 변화가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그거는 나중에 살아남은 산업만 놓고 봤을 때 하는 이야기고, 그 중간에 많은 산업,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곡물 가격이 상승인데,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시골에서 이제 역사책에 보면 젠틀이라는 계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많이 사가지고 농사를 막 짓기 시작하는 거죠. 곡물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이 젠틀이라는 계급이 새로 등장하는, 젠틀이라는 계급은 영어에서 젠틀맨의 어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또는 농촌에서 부를 어느 정도 모은 사람들이 땅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임금을 많이 주면서 농부들을 고용해가지고 곡물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성장했겠죠. 그래서 영국 자본주의, 유럽 자본주의는, 서유럽 자본주의는 이 젠트리 계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부를 형성한 젠트리들이 이제 제조업, 산업 쪽으로 진출을 하는데, 물론 시간이 젠트리 계급 등장 이후에도 100년, 2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의 단계로 넘어가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첫 시작은 이 젠트리 계급들이 이 곡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땅을 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농부들을 고용해서 더 많은 임금을 준다고 농부들을 고용해가지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돈을 벌었을까요? 단적인 예로 그때 서유럽하고 동유럽이 완전히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 서유럽, 동유럽의 구분은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부터 하는데, 왜냐면 이쪽은 그 절대 왕이 강력한 힘이 있었던 곳이고, 독일부터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약했죠. 그러니까 이 공작들, 남작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그래서 하나의 독립국가가 아니고 각 영주가 이제 이런 자기 영지를 관리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러시아까지 쭉. 근데 이 서유럽은 그 이전부터라도 농민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영주의 힘이 약해지고, 절대 왕권이 있으니까 영주의 힘이 약해지고 농민들이 힘이 강해지고, 왜냐하면 이 왕도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농민의 힘이 강해지고 영주의 힘이 약해지면서
농민들이 사실상 그 소작농 정도의 단계,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영주가 함부로 농민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자유농민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 젠트리들이 땅을 사들이고 이 농민들을 고용해서 월급 더 줄게 라고 해서 고용해서 생산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동유럽은 독일부터는 영주의 힘이 엄청 강했고 농민은 절대 왕이 없다 보니까 영주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농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혹하게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사실 소작농이나 자유농민이라고 보기 어렵고 농노, 거의 이 땅에 묶여있는 농노와 비슷했습니다. 노예와 비슷했다는 것이죠. 주거 이전의 자유도 없고 떠나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곡물 가격 급등은 전 유럽이 다 나타났던 거죠. 곡물 가격이 급등했어요. 생산량을 늘리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노예하겠다고 이 땅에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은 이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생산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그 이전까지는 사실 동유럽하고 서유럽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서유럽은 부흥하고 동유럽은 낙후되는 이런 시기로 갑니다. 동유럽이 거기서부터 이제 낙후된 동유럽이 서유럽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하기 시작한 거는 독일 같으면 이제 프로이센 제국을 건설하는 프리드리히 2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제국을 만들고 이 뻗어나가는 표트르 1세, 예카테리나 2세, 예카테리나는 여제죠. 이런 사람들 흔히 이제 계몽군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면서 독재도 많이 했어요. 독재도 많이 했는데 이 낙후된 독일과 러시아를 빠른 속도로 근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석학들, 젊은 인재들을 뽑아서 과학 아카데미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과학도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제도도 개혁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개혁을 하는 그런 계몽군주의 등장 이전까지 동유럽은 완전히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먼저 올라가고 어떤 거는 나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도태되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관찰했던 학자 프랑스 사람인데 깡티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그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먼저 오르는 게 있고 나중에 오르는 게 있다. 근데 그 나중에 오른다는 게 몇 달 후, 1, 2년 후가 아니고 100년, 20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망하지 않고 있으면. 근데 이제 많은 경우 가격이 늦게 오르다 보면 망하겠죠. 망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누군가는 이익이 되고 누군가는 손실을 본다.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깡티용 효과라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다. 앞으로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거 가격이 다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인플레이션이다. 깡띠용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살아가는 것과 나는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인플레이션을 가하고 어떤 것이 인플레이션을 할 것이냐?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거를 디플레이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기의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혁신.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가령 이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내가 맞춰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혁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성장주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비용을 계속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져도 딴 기업들은 망해도 이 기업들은 흥하는 것이죠. 그 혁신에 유리한 기업은 조그마한 기업들입니다. 큰 기업들은
이거 하다가 잘 안 되고 이러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규모가 커져 있어요. 비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큰 기업들일수록 비용을 낮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조그마한 기업들은 뭐 가령 게임 회사 몇 명이서 게임 만드는데 비용 낮추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그만한 기업들은 비용 낮추기가 굉장히 쉬워서 혁신을 할 수 있었고 큰 기업일수록 혁신이 힘들었죠. 근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내 비용도 올라갑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름값 올라가죠. 해외 수입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내가 비용을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이거 비용은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출 수가 없습니다. 마른 수분을 쥐어짜도 내 비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혁신을 하는 게 디플레이션 시기만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증가한 비용을 남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의 키워드는 전가, 떠넘기기가 됩니다. 내가 늘어난 비용을 빨리 넘길 수 있으면 어떤 라면 회사는 밀가루 값이 올랐어요. 내 비용이 올랐네? 그럼 소비자 값 올려야지. 소비자한테 자기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나도 밀가루 값이 올랐는데, 야, 이거 이 상태로 가면 적자인데, 가격 올려야 되는데, 근데 잠깐만, 내가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우리 라면을 사 먹을까? 못 올린다. 아직 쟤도 안 올렸는데, 쟤도 올리고 해야지 내가 올릴 수 있지. 쟤들이 안 올랐는데 내가 먼저 올리면 내가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치킨 값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치킨 회사는 자기가 먼저 가격을 올리겠다고 들썩들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더라도 소비자는 우리 치킨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가격 전가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켓 파워, 프라이싱 파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기업 또는 이런 산업은 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해외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투입되는 게 있어야 되죠. 투입되는 것의 한 70%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있겠죠? 100을 만들었으면 만든 것의 100의 70%를 해외에 수출하고,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제조하는 큰 기업들의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수입해 오는 것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요. 유가도 올라갔고 원자재가 다 올라갔잖아요. 소재 가격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올라간 비용을 해외에 수출할 때 가격을 그만큼 끌어올려서 수출하면 우리는 흥하는 경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을 안 사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런 가격 전가력을 아직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수입 물가는 올라가는데 수출 물가가 못 올라가요. 그만큼 따라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먼저 치킨 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먼저 라면 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깎여 내려가는 그런 위험이 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면 주식에 투자해야지. 길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이 기업이 100원짜리 물건을 팝니다.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이 물건 똑같은 물건인데 만원짜리가 됐어요. 그럼 이 기업이 10%씩 남긴다고 치면 10원씩 남기다가 이제는 1000원씩 남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똑같은 아무런 다른 변화가 없고 물건값과 비용만 올라갔다. 그래서 100원 팔아서 10원 벌던 회사가 이제는 만원으로 팔아서 1000원 번다. 당연히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기업이 살아남아야지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세상은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간다가 아니고 깡띠용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00원이 만원짜리가 될 때 어떤 기업은 망할 거예요.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근데 자기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90원으로 만들었던 물건이 이제 900원이 되는데 자기는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넘기지 못하고 남들보다 가격을 못 올려서 자기는 800원에 팔다가 결국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자기 비용이 700원, 800원만 올라갔는데 900원까지 안 갔는데도 1,000원, 8,000원, 9,000원까지 안 갔는데도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뭐 인생은 실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실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평화롭고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또는 꽃길을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데 프라이싱 파워가 있느냐, 내가 나의 비용을 남한테 전가시킬 수 있느냐, 남한테 떠넘길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한번 보죠. 러시아와 중국을 보면 유가가 올라가면서 러시아는 자기도 비용이 증가하겠습니다만 유가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비용을 남한테 다 전가시키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물론 이제 이걸 생각해서 미국이 빨리 금융 제재를 했고, 그리고 유럽도 빠른 속도로 이제 에너지 독립,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 사용을 하지 않겠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길게 보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초기 국면에서 러시아는 이 인플레이션에 이제 자기가 좋은 면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반대로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중국은 해외에서 자원을 많이 수입해야 돼요. 물론 중국이 스스로 자원 생산도 많이 합니다. 원유도 많이 생산하고. 근데 그 생산하는 걸로 모자라는 것이죠. 많이 모자라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에너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한국, 일본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만드는 물건이 이게 에너지 가격 올라간 거를 다 보상받을 만큼 빠른 속도로 떠넘길 소비자들한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은 유럽이나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의 경제는 이게 이제 이 나라들이 아무래도 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의 통화 가치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내가 글로벌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유럽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투자를 할 때는 이 나라들이 자기가 늘어난 비용을 떠넘기기를 하는 거를 일단 관찰을 할 것 같아요. 전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보이면 그때 가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신흥국, 선진국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신흥국인데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선진국은 소프트웨어를 주로 만들어요. 서비스를 만듭니다. 이 서비스는 가격을 사실 그동안도 가격이 굉장히 신축적이죠. 사람들이 잘 안 오면 호텔도 그렇습니다. 숙박비를 낮추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고 쿠폰을 내서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아요. 자기가 혜택을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걸 이제 이벤트를 줄이고 하면서 가격을 굳이 안 올려도 자기가 그만큼의 이익을 또 얻고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가령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는 것만 해도 자기가 무료로 나가는 걸 줄이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거나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만드는 이 서비스는 가격을 쉽게 올릴 수도 있고 서비스 만드는 기업들이 이익의 감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구매를 줄여버리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좀 늦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초기에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불리한 그런 상황에 몰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로벌 투자자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신흥국가가 가격을 떠넘기기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좀 지켜보자. 그때 핵심적인 지표는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수출 물가, 수입 물가입니다. 이 차트에 보시다시피 수입 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수출 물가가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만큼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깡띠 영업가에서 손해를 보는 쪽에 우리도 걸려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교과서적으로 보지 않고 인생은 실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떤 것에는 유리하고 어떤 것에는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사고하는 게 굉장히 투자에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에서는 깡띠형 효과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 화폐 가치 하락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